어제였죠.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45일째 되던 날 현장에서 살아남은 고등학생이 사고 후 트라우마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존자를 짓누른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였을지, 또 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선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장으로 계신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도 이번 소식 듣고 마음이 좀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런 게 이제 재난 참사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인데요. 예. 벨 테러 효과라고 해서 이게 또 여러 정신건강에 위기에 있는 분들한테 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사실 보도를 하지 않거나 네. 꼭 해야 한다면 또 자살 보도 가이드라인 3.0을 잘 좀 지켜달라고 많은 언론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언론이 보도할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사실은 보도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말씀도 지금 하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심층적으로 원인도 따져보고 부족한 점을 좀 채우려는 노력은 당연히 필요한데요. 예. 이게 직후에 보도되면은 또 비슷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 최진실님의 자살이 2010년 10월 2일날 발생했을 때 그 전해에 비해서 그달에 한 1,000분 더 돌아가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특히 자살 수단을 보도한다든가 또 불필요하게 원인을 추정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하지 않고 또 기사 이제 하단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살 예방 핫라인 1393 같은 자살 예방 전화를 안내하도록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더더욱 조심스럽게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그 생존자와 가족들이 겪는 정신적 충격, 트라우마는 상당하겠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간접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러니까 SNS나 또 언론이나 영상 등으로 이제 이태원 참사의 고통을 경험한 일반 국민은 한 달 반 정도 지나시면서 많이 회복이 많이 되셨습니다. 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분들, 생존자, 부상자, 구조 참가자, 그리고 무엇보다 유가족 분들의 고통은 그야말로 이걸 이제 산산조각난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큰 고통이거든요. 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고통 이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숨진 고등학생이 참사 당시에 친구 2명과 함께 갔다가 지금 혼자 생존해서 왔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아마 충격과 또 고통이 이제 컸을 것 같은데, 가족들은 조금 더 집중적인 심리 치료를 하지 못한 게 후회스럽다 이렇게 지금 언론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 경우는 이제 이유를 우리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이유를 추정하는 게 이렇게 도움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상황적 요인으로 이제 생존 학생이었다는 게 있지만 이후에 어떤 과정 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저희가 모르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이 유가족 분들은 왜라는 질문 또 왜 우리가 막지 못했을 거라는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오히려 이 순간에 가장 챙겨야 될 사람들은 그 유가족과 또 학교의 친구들, 동료들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심리 상담도 학교에서 받게 돼 있었고, 또 심리 치료도 정신과에 가서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심리 상담을 하거나 이렇게 했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것도 이제 개별적인 사안을 따져보긴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재난 트라우마를 겪은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생존자 같으면 나만 살아남았다는 그런 죄책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생명을 잃은 친구도 있는데, 네. 내가 무슨 치료를 받냐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주변에 미안하니까 네.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럴 때 이제 어떤 인터넷의 악성 댓글이나 뭐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거기 왜 갔냐 이런 비난하는 글을 본다든지 했을 때 실제로 왜 이렇게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들한테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또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에게도 또 미안해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자신이 마음이 아픈 거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 신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으로 또 우리가 무슨 일이 또 생겼는지, 어떤 거에 더 아팠는지는 지금 알기 어렵지만 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더 커다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이걸 어떻게 예방할 수 있고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인터넷 댓글 말씀하셨지만 2차 가해 문제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뭐 나라고 하려고 구하다 그랬느냐 뭐 이런 얘기 등등을 비롯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막말성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건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됩니까? 저희는 사실 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뭐 전문가들이나 고통스러운 분들을 볼 때 뭐 세월호 같은 재난에 유가족분들도 있고 뭐 천안함이나 연평해전 같은 또 전쟁 트라우마를 겪은 분들도 있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오랜 기간의 치유를 위한 많은 노력이 그 정말 한마디 그 주변의 그 댓글이나 그 주변 사람의 그런 비난 한마디에 또 무너져 내리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네.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애도의 방식도 다양하고 생각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 자유의 영역인데, 그거하고 달리 이런 고통을 겪은 생존자 유가족에게 비난하는 것은 그분들에게 굉장한 고통을 안겨주는 가해 행위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왜 세금을 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 말을 하는 순간 거꾸로 정말 사회적인 부담이나 비용이나 후유증은 더 커지는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사실 이전에는 우리가 경험하기 좀 어려웠던 유형의 참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피해를 입은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했는가, 이게 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 참사의 특징이 우리나라가 이제 뭐 자연재난보다는 이제 사망자 숫자 10위 안에 뭐 전부 인재입니다. 근데 대개는 해상사고나 이제 건물 붕괴인데, 이번 같으면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도심, 그것도 축제 의 현장에서 생기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거기에 대한 영상을 또 찍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걸 목격한 분들, 현장에 계시던 분들, 구조 인력, 또 넓게는 이제 간접 트라우마를 입으신 분들이 정말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이번 이태원 참사의 특징이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또 장소가 이제 어떤 격리된 곳이 아니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일을 겪으면 우리 사회가 또 세상의 안전한가,
어떤 인간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특히 경험하신 분들은 가지게 되거든요. 네. 예. 그 이전과 이후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지금 주권에 계신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네. 트라우마가 오래가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또 이 납득하고 또 진실 규명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어느 사회나 빨리 고성장을 해야 되는 시대, 또 대가족 시대에는 네. 우리가 특히 성장기에는 이 트라우마나 재난의 문제는 개인과 가족이 알아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빨리 달려가야 했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도 선진국이 됐고, 근데 이제 다른 나라도 먼저 경험한 게 초반에 그렇게 이런 재난 이후에 때로는 피해자들을 비난하기도 하고 한 결과가 오히려 더 큰 후유증을 남기는 경험들을 다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선진국이라는 게 결국 이런 재난이 안 생기는 나라가 아니라 이걸 다시는 겪지 않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꼭 만들고 희생자들을 이제 기억하고 사회가 위로하는 걸 통해서 오히려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것들이 가장 성숙한 대처라는 거를 이미 먼저 경험한 나라도 있고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사회가 이걸 해결해야 되는 초입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몇 번 이제 언급이 됐던 건 상처를 주지 않기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좀 나눴는데요. 생존자와 유가족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우리 사회가 해줘야 될 부분이 있지만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때 특히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그런 게 유가족이나 생존자 중에 큰 장벽이 절망에 빠졌을 때는 이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기 단계가 되면 이미 마음을 자살을 결정했다 이런 단계에 이르면은 거꾸로 평온해 보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알아차리기가 매우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보고 듣고 말하기라고 해서 이런 자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이제 자살 예방 교육들이 있는데 거기서 자살의 경고 신호를 얘기합니다.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거나 그걸 암시하는 메시지를 주변에 준다든가, 그다음에 잠을 자지 못하고 굉장히 감정의 기복도 있고 절망적인 표현을 하고 원인이 잘 안 밝혀져 있는데 여러 군데가 이제 아프다고 호소하거나 이게 전과 다른 변화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면 이 주변 분들이 본인은 절망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물어봐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자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이분들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체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백종우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장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초로 이른바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 융합 점화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